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혹시 PPT가 되었나요? 사실 PPT를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일치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PPT를 띄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 사진은 5년 전에 찍은 거라 지금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사진과 저를 이렇게 번갈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참 어려웠네요. 네.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고요. 오늘 자리는 뭐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아까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저는 91년생이고 평양에서 왔습니다. 2012년에 한국에 왔고요. 지금 오늘이 2월 8일이니까 제가 이따가 더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2012년 2월 8일에 탈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공교롭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의미 있다고 해야 될지 오늘이 탈출을 한 지 벌써 한 13년 정도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네. 오늘 크게 세 가지 순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던 그리고 되게 좋은 집에서 태어난 평양의 이른바 목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엘리트가 왜 한국에까지 와서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심경의 변화들 그리고 어떤 탈북이라는 것은 인생의 사실은 가장 큰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뭘 할지를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네, 넘겨주시면 이제 탈북민들은 탈북을 하게 되면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6개월 정도 받아요. 3개월 정도 조사를 받고 3개월 정도는 사회 적응 교육 기간이라는 걸 거치는데 저는 조금 더 길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그런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독방에 갇혀가지고 이제 배식구로 밥을 넣어주면 밥 먹고 하루 종일 진술서만 쓰는 그런 이른바 감금 생활을 한 4개월, 5개월 정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왜 탈북했냐라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동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한 3만 5천 명 정도의 탈북민이 계신데 그 중에 8, 90%가 함경도, 자강도, 이 북중 국경 변방지대 분들이고 평양 출신은 다 합쳐서 4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400명 중에서도 나이가 많으신 지금 한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제 또래 평양 출신은 100명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 왜 왔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제가 진술서를 쓰는 과정에서 뭐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고 얘기를 하면 다 놀랍니다.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국정원이. 그러면 또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왔냐?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요. 왜 왔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91년생이고요.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아버지인 증조 할아버지가 김일성과 함께 빨치산 투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북한에서는 백두산 줄기라고 해서 김일성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을 아주 높게 우대하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물론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증조 할아버지가 일제 군경에게 체포돼서 돌아가시면서 그 이제 덕은 할아버지가 다 입은 거죠. 되게 잘 나가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조선노동당에서 아주 고위급 관리까지 오르셨고 거의 장관까지도 하셨고 아버지는 이른바 이름만 하면 다 아는 북한의 어떤 중요한 외화벌이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북한에 1년에 수백만 불에서 수천만 불의 달러를 벌어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되게 유복했어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걸 겪으면서 북한 주민 상당수가 굶어 죽고 또 이제 페니실린이 없어서 그 아주 간단한 페니실린조차 없어서 병들어 죽을 때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난과 역경의 시간은 저한테는 찾아오지 않았었고
평양이라는 그 굉장히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지고 모든 권리와 모든 기회가 보장되는 곳에서 태어났고 또 그 평양에서도 중심에서 살다 보니까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은 제 일은 아니었습니다. 몰랐고 사실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평양 외국어 학원도 들어갔고 대원 외고 같은 겁니다. 한국의 대원 외고 같이 외국어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기관이고 북한의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다 저 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북한의 외교관이 되는 게 꿈이었고 외국어 학원을 졸업을 하고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2009년에 영어영문과를 전공을 했었고요. 각종 학생회장부터 시작해서 장이란 장은 다 도맡아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09년까지는 사실은 북한에서 딱히 어떤 체제에 대한 반감이나 불만이나 그런 것들을 가질 이유 없이 평탄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요. 네, 다음 장으로 좀 넘겨주세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북한 체제에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원래 문과생은 유학을 안 내보냅니다. 이과생 같은 경우에는 선별하고 선별해서 몇 명을 내보내는데 문과생은 나가면 사상이 변한다라는 생각으로 북한 체제가 아예 안 내보냈었거든요. 그러다가 2009년에 김정은이 갑자기 후계자가 되면서 여러분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유학을 한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김정은 나름의 어떤 통치 스타일은 자기와 함께 북한을 이끌어갈 사람들은 적어도 유학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던 문과 유학생이 2009년에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 때 갑자기 유학을 나갈 수 있다, 준비해라 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천운 같은 기회로 유학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2010년 1월에 베이징대로 유학을 갔었고요. 그때가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국제공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평양에 있는 순안국제공항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있는 비행기를 다 합쳐봤자 한 8대가 안 돼요. 우리 인천공항에 가면은 한 80대가 넘죠. 훨씬 많은 비행기가 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북한에서 비행기를 탄다라는 건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아주 신나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 어린 나이에 19살 정도밖에 안 됐던 나이에 벌써부터 이렇게 유학의 기회를 받고 정말 우리는 선택받은 아주 소수의 그런 특권층이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징 공항에 딱 도착을 하는데 저희가 내린 게이트 옆에 이제 대한항공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대한항공이라고 써있지는 않지만 태극마크를 보면 대충 어디서 왔는지는 다 알잖아요. 저희가 그 대한항공 비행기를 보면서 저희가 타고 온 비행기를 비교를 해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은 인류신 비행기라고 러시아제 소련에서 한 72년 정도에 만든 비행기를 여전히 국적기로 굴리고 있는데 대한항공 비행기는 보잉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맞닥뜨렸던 외부 세계의 모습은 처음부터 우리의 상상을 좀 뛰어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북한에 있을 때에는 북한이 얼마나 속된 말로 거지 같은 나라인지 여러분 인지를 못합니다. 왜냐?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다 김씨일가를 존경하고 찬양하고 북한 같은 나라는 세상에 없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북한을 부러워하고 북한을 따라하고 싶어 한다라는 교육만 듣고 자라다 보니까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도대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공항에 나오는데 그때 한 30명 정도 유학생이었는데 그 30명 정도의 유학생들 전원이 다 양복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각 대학교 마크를 달고 그리고 이제 공항으로 걸어 나오는데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되게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쟤네 복장에 왜 저러냐? 쟤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데 저렇게 머리도 바짝 완전히 무슨 상고머리하고 양복에 넥타이까지 메고 저러고 있냐라는 시선을 느끼면서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왜 사람들이 저런 이상한 시선으로 우리를 보지? 우리는 꽤 존경받아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유학의 첫 번째 날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중국에 정착을 하고 적응을 하면서 우리 유학생들 눈에 들어왔던 건 북한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못 사는 나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안 좋은 취급을 받고 있는지, 국제사회가 북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를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넘겨주시면 이런 거죠. 학교에 갔는데 이제 처음엔 어학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 갔는데 가다 보니까 같은 반에 미국인 친구도 있고 일본인 친구도 있고 한국인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대부분 북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아주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반대의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제시하는 근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명확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북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때 딱히 여기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오해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저는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뭘 알아야 비호를 할 텐데 그 친구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2010년 3월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천안함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우리 반에서 같이 수업을 듣고 팀플을 하던 친구들과 되게 그럭저럭 잘 지냈어요. 같이 소주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이러면서. 근데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냉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왜 그러냐? 내가 뭐 잘못했냐? 왜 나한테 이렇게 막대하냐? 라고 했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야, 니네 북한은 왜 이렇게 틈만 나면 도발을 하냐? 니네는 도발 안 하면 죽는 병에 걸렸냐?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하길래 전 무슨 소리 하는지 몰랐다가 찾아보니까 천안함 사건이 터졌대요. 그래서 대사관에 물어보니까 대사관에서 나온 공문이 있습니다. 모든 유학생들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해라. 첫 번째가 이명박 정권이 일으킨 자사극 아니냐라는 식으로 대응을 해라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대사관에서 들은 대로 대응을 했죠. 이명박이 한 자사극이잖아 라고 하니까 이제 그 친구 이제 서서히 눈 돌아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뚜껑이 열리는 게 막 보여요. 야, 나도 이명박 싫어하는데 그건 좀 아니지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처음엔 그래서 그 진실 공방을 하기 위해서 마주 앉았던 자리가 한 4시간, 5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당연히 천안함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한 아주 심도 깊은 토론으로 넘어가서 한 1대5 정도의 토론을 제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5명한테 제가 두드려 맞는 동안 단 한마디 더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북한에서 왔어요. 근데 야, 니네 민주주의 아니잖아, 민주주의라는 걸 증명해봐라고 하면 저는 우리도 투표를 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진지하게 물어봐요. 투표? 야, 그게 투표냐? 투표 어떻게 하는 건데? 니는 반대 투표를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반대는 용지 자체에 없습니다. 투표를 저도 북한에서 해봤는데 찬성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찬성표에는 결국은 본인의 그 지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투표장에 들어가서 누구를 찍었는지 북한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99.8% 정도의 찬성률이 나오거든요, 보통.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99.8%의 찬성률이라는 건 그냥 반대가 없다는 거잖아.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반대가 없을 수가 있느냐. 하지만 너희는 반대 여론을 아예 묵살해버리고 반대하는 사람은 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니까 투표율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더라고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정치범 수용소 아느냐.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 게 있어? 라고 했더니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약 20만 명의 수감자가 갇혀있고 김정일에 대해서 김일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다 수용되는 게 정치범 수용소 아니냐. 들어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희도 많이 들었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가족 전체가 몰살당하니까 말 조심해라. 남한들 아마 잘못 보면 평생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그런 공포에 잠식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인권. 저는 인권이란 단어도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인권이 뭐냐? 인권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게 뭐냐? freedom of speech,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날.
받은 충격이 상당히 컸습니다. 기숙사에 돌아가서 곰곰이 그 친구들과 나눴던 대화를 제가 혼자서 복기를 하면서 도대체 내가 오늘 무슨 얘기를 들은 걸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인터넷을 열고 그 친구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막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키피디아를 보면 우리나라에는 나무 위키가 있고 다른 나라에는 위키피디아가 있습니다. 위키피디아를 열어서 김정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거 한번 쳐봐야겠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의 검색창에 김정일이라는 이름을 쓰고 엔터를 누르기까지 한 2시간이 걸렸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걸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를 봐도 될까? 만약 이 김정일이라는 이름을 검색해서 나온 정보를 본 다음에 나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너무 생각이 많아지고 누군가가 내가 이걸 검색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되면 나는 죽을 텐데, 나는 정치범죄에서 끌려갈 텐데 이거 괜찮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눌러서 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정말 쓰레기더라고요. 진짜 그런 쓰레기가 세상에 없을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대목 하나하나가 저를 굉장히 분노하게 만드는 대목들이었습니다. 예컨대 1995년부터 98년까지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약 100만 명 정도의 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해당 시기에 김정일은 자기 아버지의 시신을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8억 불 정도의 돈을 들여서 금수산 기념궁전이라는 걸 건축을 합니다. 그 안에 아버지 시신을 영구 보존 상태로 넣고 그걸 또 관리하는데 1년에 수백만 불을 써요. 8억 불이면 단순 계산으로 북한 주민 2년 반 동안, 북한 전체 주민이 2년 반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옥수수와 밀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한쪽에서 쌀이 없어서. 근데 한쪽에선 죽은 지 아버지의 시신을 영구 보존하겠다고 8억 불이나 되는 돈을 쓴다라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지? 우리는 지금까지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이민 위천, 늘 사람을 하늘처럼 생각하는 지도자라는 교육을 받았고 인민을 위해서 굶고 인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정말 애민형 지도자라는 세뇌를 10몇 년 동안 받아왔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실린 기록들 그리고 그 유엔에서 조사한 보고서들을 쭉 보면 너무 반대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너무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이게 프로파간다가 아닐까? 이 북한 체제에 대한 허위 선전이 아닐까 싶다가도 어쩌면 북한에서 우리한테 가르친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똑같은 정보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런 일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2010년 7월 8월 사이에 상하이에서 엑스포라는 걸 합니다. 우리 부산 엑스포 하려다가 실패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엑스포를 상하이에서 했는데 역대급 큰 규모의 엑스포여서 한 180여 개국에서 참여를 했었어요. 북한도 참석을 했고 유학생들은 당시 통역을 좀 보조해달라는 업무를 받고 다 상하이로 파견됐었습니다. 상하이로 가니까 엑스포장이 정말 넓게 펼쳐져 있어요. 중국은 그때 막 엄청나게 성장하는 나라였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그 자신감으로 엄청난 건축물들을 짓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상하이에 가보니까 너무나 도시가 천지개벽화된 도시더라고요. 와, 이런 도시가 있구나. 같은 사회주의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일을 해야 되는 곳으로 갔는데 북한 관이 있고 한국 관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게 2블록 정도 차이가 나요. 이렇게. 저희는 동선상 한국관을 거쳐야만 북한관으로 갈 수 있어서 한국관으로 가는 김에 몰래 가서 봤습니다. 어떤지. K5 신형 자동차가 가장 맨 앞에 있었고 그리고 그 소나타 한국에서 주력 상품으로 내놓는 자동차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 뒤에 로봇들도 있었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삼성에서 내놓는 그리고 당시는 SK도 스마트폰을 생산하던 시기 LG도 생산하던 시기였습니다. 각종 그 통신사에서 만든 그 스마트폰들이 다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때 막 갤럭시 그리고 이제 막 그 터치폰에서 스마트폰 넘어가는 시기, 그 시기에 핸드폰들이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한국은 정말 발전됐구나. 정말 따라잡기 어려울 수준으로 발전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동경의 눈으로 한국관을 들러보고 북한관을 가니까 한국관에서는 주력 상품으로 K5와 소나타와 같은 자동차를 놓고 여기가 뭐 하이브리드가 어쩌고 뭐 이런 선전을 하는데 북한관에서 주력으로 내놓고 있는 건 뭐였냐면 은단이었어요. 고려 인삼으로 만든 은단.
이게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한쪽에서는 자동차를 팔고 있는데 얘네는 인삼을 팔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엑스포라는 건 그 국가의 총체적인 경쟁력을 보여주는 자리고 그 나라의 공업 생산력을 극대화시켜서 광고를 하는 자리인데 이 북한이라는 곳은 온 나라의 공업력을 다 끌어와도 내놓을 수 있는 게 은단 정도니까 은단에 뭐 뱀술 이런 거니까 그 장면을 비교하면서 많은 유학생들이 엄청 큰 충격에 빠졌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일하기가 싫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이 은단이 뭐 어디 좋고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현타가 세게 와서 이거 진짜 이걸 해야 되나 싶어서 화장실을 한 3분에 한 번씩 갔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를 너무 피하고 싶어서.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 길에 그때부터 저는 생각이 슬슬 변한 것 같아요. 그 상하이에서 베이징까지 한 7시간 정도 걸립니다. 기차를 타면. 그 7시간 내내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유학생들 전원이 아무런 말도 안 했어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그냥 창밖을 보면서 다들 뭐 비슷한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며칠 뒤에 제가 엄청 친한 친구랑 같이 밥을 먹는 기회가 있었는데 밥을 계속 먹다가 엑스포 얘기도 좀 하고 요즘 관심 있는 게 뭐냐, 정세는 어떠냐 이런 여러 가지 시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얘기가 깊어지면서 저희 둘 다 요즘 북한은 어떤 것 같냐, 요즘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뭐 없냐 이런 걸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둘이서 한 7시간 정도를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나온 결론이 한국과 북한의 차이, 중국과 북한의 차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북한 유학생으로서 북한을 대표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는 시선,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 보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 친구가 느끼는 좌절감, 그 친구가 느끼는 그 분노, 저랑 거의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에는 교회니까 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김정일 땡땡땡 아니냐, 진짜 그거는 진짜 땡땡땡이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시겁했습니다. 사실. 이거 큰일 났다. 얘가 아무리 나랑 이런 얘기를 주고받아도 이 얘기를 보이부에 가서 하는 순간 나는 끝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친구도 동조를 해주더라고요. 맞아, 김정일 걔는 막 이러면서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똑같이 다 느끼는구나, 유학생들이. 그때부터 저는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좀 모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0년 크리스마스 때 이제 그날 하필이면 크리스마스 이브 때 24일에 그날이 생일이었던 친구가 있어서 저희가 생일 파티를 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한 12명 정도의 유학생이 생일 파티를 하려고 베이징 시내에 있는 아주 고급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 백화점은 특이한 게 상층부에 아이스링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링크를 타고 그 옆에 뭐 이탈리안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이스링크 스케이트를 타고 밥 먹으러 갔죠. 근데 저는 그 밥 먹으러 간 자리에서 그 친구들한테 거의 선전포고하다시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스링크를 타면서 저는 가만히 그걸 지켜보니까 대부분 다 엄청 어린 그 애기들, 한 5살, 6살 정도 되는 친구, 중국인 애들이 행복하게 그 아이스링크를 타면서 막 그런 모습을 보니까 물끄러움이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12월 24일이면 북한은 엄청 추울 텐데 우리 북한 애기들은 뭐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네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자기 부모님 손잡고 이렇게 재밌는 것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있는데 같은 나이 또래 우리 북한 어린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었던 게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고 오열한 적이 있습니다. 그 KBS에서 만들었던 다큐멘터리인데 어떤 북한의 꽃제비가 거지란 뜻이거든요. 부모를 다 잃은 그런 한 10살 정도 되는 꽃제비가 북한 시장에서 막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면서 막 구걸하면서 살고 막 어렵게 연명하다가 이제 그 북한을 탈출을 해가지고 탈북을 해서 한국까지 오는 아마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는데 아마 비슷한 내용일 겁니다. 근데 그걸 보는데 진짜 무너지겠더라고요. 사람이 그냥. 그러니까 제가 무너졌던 이유는 그 친구가 불쌍해서 라는 것도 있지만 죄책감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어렵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그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누구는 여기 나와서 뭐 유학을 하고 멋진 차를 타고 멋진 옷을 입고, 그리고 내가 뭐 누구 집 자식이냐 이러면서 배 내밀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걸까? 이런 불공평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불공평하다라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는 소수라는 걸 알죠. 우리는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누리고 있고 권력을 누리고 있고 기회를 누리고 있고 그걸 대물림합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기회에 접근조차 못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상위층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있고 이걸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가 하필이면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친구 생일 파티라고 이제 뭐 한 사람당 거의 한 3, 4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비싼 레스토랑에 밥을 먹고 있는데,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밥이 잘 안 넘어갑니다. 무슨 자격으로 우리는 이렇게 비싼 걸 먹고 있을까? 이 정도 가격이면은 한 몇 명 정도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가격일 텐데, 우린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뭘 한 게 있다고 여기서 이런 호사를 누리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느닷없이 얘기를 던진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너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기서 이걸 먹을 수 있어? 니네 아버지 뭐 그렇게 잘났어? 잘났으면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 남은 잘난 아버지 없으면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우리는 여기 나와서 한국 영화도 마음대로 보고 드라마도 마음대로 보고 뭐 노래방도 마음대로 가고 한국 친구들과 마음대로 여행도 다닙니다. 북한 엘리트들은 다 그래요. 그러면서 가장 맨 앞에서 충성을 외치고 가장 맨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김일성 장군,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건 너무 잘못된 것 같다.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이런 거였습니다. 엘리트라는 게 뭐냐? 엘리트라는 게 기회를 누리고, 그리고 그런 명예가 보장되고 남들 위에 군림하고 풍족한 삶을 살고, 그게 엘리트냐? 여러분, 엘리트는 프랑스어입니다. 엘리트라는 단어의 뜻은 남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었으니, 남들보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태어났으니 그거를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책임을 진 사람들이 엘리트입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엘리트라는 사람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지도자 말씀하셨는데,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태어날 때 머리가 좋게 태어나고, 태어날 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많은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나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사회를 이끌고 구조를 개혁하는 게 엘리트인데, 여기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11명 중에 과연 너네 중에 엘리트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너희는 그냥 기득권층이고 우린 다 그냥 벌레들이다. 우리가 여기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고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형이 신었던 신발을 동생이 신고 있는 그 환경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만 잘 배우고 돌아가서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도대체 이 나라는 누가 살리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감정을 잘 추스리면서 얘기했지, 그때는 거의 뭐 눈물콧물 다 흘리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거의 열변을 토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운이 좋게도 다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한테 다들 물었어요. 뭘 하면 좋겠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배우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바꾸려고 하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익히고 그걸 인지하고 체내화시켜야 그대로 개혁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때부터 저희가 독서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독서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거였어요. 저희가 가장 많이 읽었고 가장 처음에 읽었던 책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여기 지금 젊은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앉아있는데 그 책은 꼭 읽기를 권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자유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바이블 같은 책이에요. 그게. 그 책을 읽으면서 비로소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깨달았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를 어떻게 얻는 것인지, 자유는 어떻게 잃는 것인지, 그리고 잃었던 자유를 되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런 것들을 다 배울 수 있었고요.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라는 책도 읽었습니다. 사회구조란 무엇이냐, 사회란 무엇이냐, 사회에서의 계층은 무엇이냐, 그 각 계층별 속해 있는 사람들의 임무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 플라톤의 국가론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의 그 독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군주론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각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오마이뉴스, 각 한국의 메이저 언론사에서 계속 북한 관련된 소식을 실으면 저희는 그걸 다 오려가지고 그걸 북으로 만들어서 다 돌려 읽고 그랬었습니다. 일단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김정은 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북한을 이끌려고 하는지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무모한 시도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동아일보에 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북한 민주화를 원하는 유학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보냈었고요. 네. 편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때 썼던 편지가 여전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보냈었습니다. 저는 북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3대 세습을 반대하고 너무나 잔인스러운 독재체제를 견결히 반대하는 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립니다. 그러나 우리 북조선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는지 깨닫고 보이지 않는 철의 장막에 철저히 둘러싸인 우리나라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다른 세상이 있음을 모른 채 이것이 자신들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정말 착한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조물주는 왜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내보냈을까요? 그럼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뭐라도 해보려고요. 나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은 울분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뭉쳐야겠습니다. 사람은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발밑에 작은 돌에 걸려서 넘어진다고 배웠습니다. 그 작은 돌이 되어야겠죠. 세상이 나를 역적이라고 욕해도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으로부터 눈을 감는 모든 것은 백두산 3대 장군의 분에 넘치는 사랑과 배려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굶어서 눈을 감는 사람들이 과연 마지막에도 나라 만세를 외칠까요? 자식에게 먹일 것이 없어서 울분을 삼키는 부모는 누구를 탓해야 하나요? 저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분통합니다. 얼마 전에 고위직에 있는 어른 한 분이 제게 이러더군요.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털어놓자 너처럼 어린 게 뭘 안다고, 괜한 짓 하지 말고 우린 그냥 우리만 잘 되면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격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생각하면 도대체 누가 이 나라를 살립니까? 현실을 아는 사람들도 눈을 감고 자신의 안위만 살피면 우리 사람들은 누가 살리나요? 권력의 위정자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는데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라도 나서서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김정일, 김정은은 우리가 충성을 다 바쳐야 하는 인물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며 100년, 200년 후의 역사책에는 역사의 죄인, 민족의 죄인으로 쓰여질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독풀의 줄기를 자른다고 그 줄기에서 민들레가 피는 게 아니죠. 뿌리를 뽑아 없애고 민들레를 심어야 민들레가 필 수 있습니다. 저들은 이런 저를 반역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제가 가는 길은 나라를 살리는 길이며 조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저로 인해 우리 가족과 친구들이 피해를 입는다 해도 저는 내 나라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힘이 닿는 곳까지, 내가 눈을 감는 마지막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너무나 철저히 속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알아주세요. 북조선에 이런 아이가 있다는 것을, 또한 나와 뜻을 뭉친 사람들이 적지만 있다는 것을. 이런 편지를 보냈고 동아일보에 이 편지가 제가 탈북을 한 이후에 실렸습니다. 그 동아일보에 주성아 기자라고 있어요. 같은 탈북민 출신이시고 저한테는 김일성 종합대학 선배이신데, 그분이 제가 유학을 하던 시기에 그분한테 메일을 보냈고 이런저런 조언을 받으면서 많은 어떤 힘이 되어주었던 분입니다. 이 편지를 저는 종종 읽습니다. 최근에도 읽고 오늘 아침에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읽었는데요. 이게 저한테는 초심 같은 겁니다. 강연을 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변인을 하고 뭐라도 되겠죠, 나중에. 하지만 그 길을 갈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왜 나는 이 길을 가려 하는가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달기 위해서?
아니면 지금보다 더 평수 넓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뭐 개인의 영달, 안위, 미국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풀브라이트 받았으니까 앞으로 아주 유명해진 그런 사람이 되겠구만. 유명이 저한테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아닙니다. 저는 이게 제 메리트고, 이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강연을 하는 이유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 인권에 관심이 없고 통일에 관심이 없고 탈북민에게 관심이 없어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제 목소리를 내고 마이크를 잡고 다니는 이유는 그때 제가 20살이던 시기에 했던 그 고민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에 그때 우리가 꿈을 꿨었고 반드시 이걸 이뤄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저는 실패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북한 보위부로부터 집중적인 감시를 받았고요. 저희가 했던 활동들이 다 어느샌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하고 나서 저희가 축하 파티도 하고 유엔에 메일도 보내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리숙하고 미성숙했던 그리고 혈기만 왕성했던 그때의 그 젊은 청춘들은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요. 저는 그래서 도망치다시피 한국으로 왔습니다. 체포를 피해서 한국으로 왔고요. 안타까운 얘기고 마음 아픈 얘기지만 저희 부모님은 다 모두 피해를 입으셨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고자 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몇 명일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도 정치범수용소에 있을 겁니다.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우리가 이런 피해를 입었고 그렇게 좌절을 당했고 결코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정권임을 알면서도 계속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발밑에 작은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하다 보면 되겠죠 라는 생각으로 합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저는 그래서 탈북길에 올랐고 그게 2012년 2월 8일이었어요. 대사관으로부터 북한으로 그 대사관으로 들어와라라는 연락을 받고 황급히 제가 기숙사를 탈출한 게 2012년 2월 8일이었고요. 그때 너무나 긴박한 상황에서 탈출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 사진 한 장 못 챙기고 나왔습니다.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후회가 남는 거고 지금도 막 꿈을 꿔요.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 사진을 챙겨야 되는데 라고 하다가 끝내 꿈에서조차도 그 사진을 챙기지 못하고 그냥 그 꿈에서 깨어나는 그런 걸 많이 꾸거든요. 저한테는 약간 악몽 같은 건데 그럼에도 저는 계속 그 길을 갑니다. 대변인을 하기 전에는 통일부에서 정책 자문으로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 국가보훈부에서 장관정책보좌관을 했습니다. 저는 저기도 썼지만 사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PPT를 띄워야겠다는 생각을 한 게 저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게 꿈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라는 자리, 국무총리라는 자리,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보세요. 여기서도 욕먹고 저기서도 욕먹습니다. 이 당의 대통령이 되어도 저 당의 대통령이 되어도 욕먹는 자리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그마한 실수를 해도 아주 나락을 갑니다. 그럼에도 저는 꿈을 꿉니다. 왜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 싶으냐? 네, 넘어가 주세요. 제가 채널A 정치 시그널에 패널로 나왔을 때 했던 말인데요. 북한이라는 문제는 우리 목사님께서도 평화통일을 말씀하셨지만 결국 정치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북한 인권 활동을 10년 가까이 해오고 있습니다. NGO에서 Liberty in North Korea라는 단체에서 아주 중요한 펠로우로서 이제 참여를 하면서 북한 인권을 세계 곳곳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유엔에도 갔었고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 대사와 러시아 대사가 저한테 발언을 중지하라고 막 압박을 할 때에도 꿋꿋하게 북한 인권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북한 대사와 유엔 건물에서 마주치면서 북한 대사가 저한테 쌍욕을 할 때에도 그냥 웃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인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NGO 단체에서, NGO 레벨에서 혹은 교회나 시민단체나 이런 곳들에서 북한 인권활동을 열심히 하고 북한 통일에 대해서 외쳐도 결국은 권력이 움직이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통일 혹은 북한의 민주화, 북한 체제의 변화는 굉장히 요원한 길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가 목적이 아니라 정치는 수단으로서, 권력이 종착지가 아니라 권력은 기착지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이미지를 띄운 겁니다. 결국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확실한 철학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국회에, 우리 정치권에 많아져야 북한 통일에 대한 그리고 북한 민주화에 대한 담론이 생깁니다. 아까 잠깐 강연하기 전에도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고민을 들었습니다. 요즘 이 북한에 대한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 같다. 관심이 줄어드는 건 결국은 아무도 이걸 논의하지 않아서입니다.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혹은 세종에서, 청와대에서 이 통일에 대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한다면 언론은 그거를 다 실을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시금 논의는 확산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 저는 국민의힘 대변인을 지내기 때문에 보수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성장을 하겠습니다만 보수 정치권도 그렇고 또 이 진보 정치권도 그렇고 북한 통일에 대한 그리고 북한 민주화에 대한 북한의 인권에 대한 거대한 합의를 이뤄낸 적이 없습니다. 다들 각자의 주장만 할 뿐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내재적 접근법을 주장하시는 우리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길은 북한 정권이 그걸 포기하게 만드는 거고 북한이 잘 살게 되면은 알아서 그들의 인권은 나아질 것이다 라는 논리를 펼치십니다. 일가견 있는 얘기고 일가견은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보수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어떤 그 독재 체제를 고립시키고 무력화하고 제재를 가해서 그들을 무너뜨리면 북한의 민주주의가 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가견 맞고 일가견은 틀립니다. 왜냐?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을 하면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아마 미국에서도 정치학을 전공을 할 텐데 정치학에는 유명한 논제가 있습니다. 독재가 무너진다고 바로 민주주의가 오냐? 아니거든요. 독재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그 두려워하는 민중의 마음을 잡아서 또 다른 독재자가 나올 뿐입니다. 독재는 그 이른바 택가리만 하는 거지 본질적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독재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착륙 단계인데 연성화 과정이라고 하는 건데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민주화로 가기 위해서 그 나라의 사회적인 인프라와 교육적인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고 먹을 수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면 사회 문제로 관심을 돌리고 이렇게 사무엘 헌팅턴이 얘기했던 Wave of Democracy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하려면 결국은 북한을 잘 알고 한국어를 잘 아는 사람들이 중간 단계에서의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고 저는 제가 그 적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정치 정말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심지어 대변인이다 보니까 더 많은 욕을 먹습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까지도 욕을 먹다 왔어요. 그럼에도 이걸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것은 너무나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이 북한의 통일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고 특히나 누군가 나와가지고 북한 독재체제를 무너뜨려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전쟁하자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니까 대중에게 소구가 없어서 대중에게 인기가 없어서 특히나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는 논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대중 민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물들인지라 대중이 관심 없어하는 주제는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주제는 사라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군가는 대중이 관심이 없어도 혹은 대중이 조금은 싫어해도 누군가 욕해도 꿋꿋하게 이 주제를 계속적으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북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북한의 핵무기, 북한의 인권 문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그걸 제가 하겠습니다. 표를 주십시오라고 꾸준하게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저는 변화가 올 거라고 믿거든요. 10명의 애매한 지도자보다 1명의 철학 있고 뚝심 있는 지도자가 훨씬 나을 때도 있습니다. 100명의 입에 침 발린 소리하는 정치인보다
한 명의 욕이란 욕은 다 먹어가면서 그래도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대로 이끌어가는 한 명의 지도자가 어떤 때는 도움이 됩니다. 저는 애매한 백명이 되기는 싫습니다. 욕먹기 싫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언론의 질타를 피해서 언론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기자들이랑 밥 먹으면서 기자들 좋은 얘기를 하고 뭐 나중에 지역구에 가서 그 지역 민심 살핀다면서 또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서 공수표 남발하는 사람보다 어떤 때는 욕먹고 어떤 때는 그로 인해서 이런 주장으로 인해서 배지를 잃어도 정치 권력에서 밀려나도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꾸준히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아젠다를 세팅하고 사람들을 거기에 불러 모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넘겨주세요. 이거는 결국은 굉장히 긴 플랜이 될 겁니다. 통일.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북한에서 아마 저는 10년 안으로 체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요. 김주애로 4대 세습이 넘어가면서 가장 북한이 취약해진 시점이고 앞으로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10년 정도일 겁니다. 우리가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게 교회가 됐든 혹은 시민사회가 됐든 정부가 됐든 북한 체제 변화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북한이 무너졌을 때 북한 땅은 아마 중국이 차지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청천강 이북 지역을 우리는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우리는 10년의 롱텀 플랜을 마련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영향력의 기반 확보는 결국은 정치권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든 비집고 틈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어서 북한에 대한 논의, 북한 체제, 민주화, 그리고 평화 통일에 대한 논의를 그 자리 하나만큼은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대북 정책의 주도권 확보. 이거는 사실은 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정치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브로드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북한 정권과의 대화를 함에 있어서 언제든지 주도권을 가지고 이원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 정권과 반드시 대화를 해야 되고 저는 보수당에 있지만 북한과의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북한 정권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북한 주민들과도 우리가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북한 당국이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북한 주민에게 끊임없이 대한민국은 통일을 추진하고 있고 당신들을 민주화된 사회로 이끌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야 북한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북한 땅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느끼는 거부감이 줄어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통일 입법 및 행정력 강화. 이것도 사실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통일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을 해서 입법을 하고 행정권을 보장하고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인재를 확보하는 길. 저는 그것이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8.15 통일 독트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저는 계엄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켰을 때 미친 짓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별로 그렇게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공이 있고 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공은 8.15 통일 독트린을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8.15 통일 독트린은 홍보가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이거 되게 저도 이 독트린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던 사람으로서 통일미래기획위원회에서 우리가 내세운 목표는 통일의 대상은 북한 주민이다 합니다. 그리고 통일의 방식은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할 것이다 했습니다. 북한 주민을 우리가 통일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북한 정권과도 대화를 하지만 결국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보듬어야 되고 우리가 훈련시켜야 되고 나중에 통일이 된 이후에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과의 접촉점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북한 주민을 통일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았고 그 과정에서 북한 독재 정권에 부역했던 사람들, 보이부라든가 김씨일가 혹은 그 최측근들에 대한 전환기 정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환기 정의. 독재 체제에서 민주적인 체제로 넘어갈 때 그 전환기 정의에서는 우리가 이들을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독트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 통일 독트린을 어디 가서 말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정권에서 정책 보좌관까지 지냈던 사람으로서
뭐 너도 내란 세력이나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럼에도 언젠가 시간이 좀 지나고 이렇게 좀 과열화된 분위기가 좀 잦아든 다음에 우리가 공과 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볼 수 있는 순간이 왔을 때 저는 다시금 그때 미완성했던 저런 통일 독트린을 어떻게든 완성시키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보다 더 너무 좋은 가슴에 불을 일으키는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금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실은 어떤 많은 간증이나 그런 이제 제가 이분을 초청하기를 원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북한 선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방향성을 재정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통일의 꿈에 대해서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돼가는 그거에 대한 꿈이 젊은 세대들에 있어서 점점 인식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우리 김금혁 형제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읽고 초청을 하자고 무사님께 권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탈북 과정이나 그런 데에 대한 간증은 좀 책을 통해서 보고 더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을 더 듣고 싶어서 여러분께 책을 많이 다 읽어보시기를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그 책을 읽고 이제 질문을 하고 싶으신 거나 궁금했던 것들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성표 지사님. 2010년대에 유학하게 독서의 모임을 주관해서 쉽게 말하면 북한에 이제 방귀를 듣는 시기가 생긴 건데 제가 알고 싶은 건 한국에서도 특별한 콜을 보낸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곧 죽음과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본인 인식했을 텐데 어떠한 신념이 있었기에 그렇게 확신이 있었기에 그런 모임을 주관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도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신념을 어떻게 해야만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린 다 크리스천이잖아요. 저는 주님의 콜링이 있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제가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는 저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원망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여기까지 흘러오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나름의 멀쩡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혼자서 대한민국에서 적응하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여러 가지 풍파를 다 겪고 공황장애도 겪었고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다양한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굳이 왜 내가 그런 선택을 내렸을까를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왜 나중에 유학생이 한 300명 정도 됐었는데 그 300명 중에 왜 나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왜 괜히 이른바 나댔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와서 천천히 그때를 되돌아보고 다시 그러면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다른 선택을 내릴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는 똑같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 죽을 수 있을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예상을 할 수 있었고 사실은 뒤가 없는 행동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보다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가장 먼저 컸었고요.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Curiosity always wins the fear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기심은 언제나 공포를 이긴다라는 말인데 그 공포가 저를 아무리 붙잡아준다 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보고 싶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너무 궁금증이 있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북한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는 지금보다 얼마나 나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때 당시 북한이 왜 이렇게까지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세계적으로. 그리고 저는 중국에서 유학을 할 때 중국도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국가인데 왜 여기는 이렇게 잘 살고 번듯하고, 여러분 베이징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서울의 한 4배 정도 크기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고층 건물도 많고, 아무리 거기가 공산주의고 독재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 수준은 북한보다 10배 이상 잘 사는 나라거든요. 이런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 걸까?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북한 주민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지금도 애정이 있고, 저는 대문자 T라서 잘 안 웁니다. 웬만한 거에 별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도 않고. 근데 유일하게 제 눈물 폭포는 이따금씩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이 북한 상황을, 지금의 북한의 현실을 보여주는 뭐 드론 영상이 뜬다든가, 아니면 북한을 여행한 여행자들이 북한 이제 그 영상이 올라오는데, 그걸 보면은 또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왜 눈물이 나는 이유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이들은 아직도 저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고, 연민의 마음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인간의 시각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로는 나중에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간증을 할 텐데,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짓궂게 쫓아오셨거든요. 너 이래도 안 믿을래? 이래도 안 믿을래? 이러면서 저를 정말 괴롭히셨는데,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결심한 뒤에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탈북을 해서 넘어올 때의 그 긴박했던 상황에서 저를 도와준 분도 결국은 목사님이셨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도움을 받았고, 저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아까 이 PPT의 제목이 안 나왔는데, 이 PPT의 제목이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거부할 수 없는 콜링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비슷한 나이대에서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되게 많은 감정을 느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통일이라는 거는 이제 막연하게 군대에 안 가겠다, 아니면 뭐 전쟁이 안 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통일이었는데, 북한에서는 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같은 시대는 이제 스마트 시대다 보니까 통제할 수 없는 이 정보들, 유학 생활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막는다고 해서, 체제가 막는다고 해서 그 정보를 이제 막을 수 없는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북한도 이제 그것들을 이제 알게 될 거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픈이 될 건데, 지금의 북한은 이제 자유가 탄압되고, 일본 일제 강점기처럼 그런 한데 이제 독서회 같은 거, 그런 모임을 만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도 그런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북한 사람들은 통일에 대한 열망이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진심은 이 지역 같은 삶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게 북한 정권에 대한 어떤 민심 위반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다 이중적인 거예요. 하도 세뇌를 받고 하도 공포적인 교육을 받다 보니까 북한 체제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삶이 너무 지옥 같으니까 이걸 벗어나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탈북민들 35,000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일부에서 매해 조사를 합니다. 새롭게 입국하는 탈북민들한테 통일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 북한에 있을 때 통일을 얼마나 원했는지. 놀랍게도 90% 이상의 통일을 원합니다, 북한은.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나중에 통일이라는 상황이 왔을 때에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사람들의 열망 덕분에 통일이 꽤나 안정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더 잃을 기득권도 없고, 예를 들어 기득권이 서로 애매하게 있을 때 통일을 하게 되면은 기득권 싸움이 일어나고 헤게모니 싸움이 일어나서 그게 개판으로 가는 건데, 거기는 헤게모니도 없고 더 잃을 기득권도 없고 앞으로 본인들이 벌어야 되는 그런 것만 있거든요. 물질적인 그런 것들만 있어서 아마 통일이 되는 상황을 북한 사람들은 누구보다 원하고 있고, 그리고 짐작컨대 북한 체제로의 통일은 결코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도 나도 다 지역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특히나 북한의 젊은 세대는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막 전쟁이나 일어나라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면 대놓고는 그렇게 얘기는 안,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건데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지만 친구들끼리 모여 앉으면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이 이긴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북한군으로 한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의해서 차라리 점령당해서 강제로 통일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일수록 그렇고요. 정보 통제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시대 후기에 들어와서 저는 지금을 후기, 코로나 이후를 후기로 정의를 내리는데 그 전기에는 그래도 정보 통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심각하지만 지금에 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20년 4월에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북한 당국이 남한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는 일반 시청자 같은 경우에는 15년형의 교화에 처하고요. 감옥에 가두는 거죠. 그리고 유포자 같은 경우에는 사용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만 약 한 35명 정도의 북한의 중고등학생들이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남한 드라마를 같이 함께 모여서 봤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포와 독재가 여러분의 상상을 이상으로 더 강화됐고요. 아무리 막아도 막아지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막아집니다. 여러분 상상 이상의 공포가 전해지면은 또 그게 막아져요. 지금 북한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450만 대입니다. 북한 인구가 2,300만이라고 쳤을 때 5명당 1명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스마트폰은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하냐?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본인 핸드폰에 남는 게 아니라 국가 보이부 서버에 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스마트폰으로 뭘 다운받을 때 북한은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인트라넷만 있는데 그 인트라넷에서 뭘 다운을 받으면 그 다운받은 기록이 다 보이부 서버에 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보이부는 그 사람들의 스마트폰에 일시에 불시에 검문을 해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어떤 걸 다운받았는지를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에서는 숨쉬는 것도 눈치 보면서 숨쉬는 사회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준의 탄압이 있다. 아쉬운 것은 북한 내부가 이렇게 통제할 때 외부에서라도 사실은 정보를 들여보내주는 역할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원하는 여러 현 정부의 어떤 그 정책 기조에 따르면 이런 북한으로 정보를 들여보내는 것이 자체 김정은 정권을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남북 화해 무드에서는 불필요한 자극을 없애자라는 취지에서 정보를 들여보내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게 선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뭐 그걸 뭐 다르게 해석을 하고 싶지는 않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외부 정보의 유입이 거의 끊겼다.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유지가 되어 오던 대북방송, 심지어 노무현, 문재인, 이명박, 박근혜 정권 기간에도 이것만은 건드리지 않았었는데 그것도 끊겼고 대북 라디오도 다 끊겼고 전단 날리는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만 전단 날리는 것도 끊겼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정보의 양이 1년 전에 비교했을 때 거의 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대목이긴 합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정정투자분.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왔는데 짧은 기간에 어떻게 해서 국민의 그 대변인이 됐는가? 실제 국민의 대변인이 됐다 해서 나 저 사회 지금 국민의 대변인들을 국민의힘을 얼마나 사회에서 욕을 하는 줄 압니까?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많이 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더불어민주당에 인원이 많잖아요. 거기에 반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지금 대통령이 되었다고 보고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봐서 어떠한 경로로서 지금 현재의 대변인이 됐는가 이게 궁금하고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려 그러면은 국민의 말을 듣고 다수당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정의를 발휘해야 되는지 나는 지금 탈북에 대한 가정보다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게 앞으로 대통령이 되려 그러면은 국민들의 그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국민의힘을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나쁘게 생각해요. 나는 먼 단체에 가서 물어보면은 다 욕을 해요. 국민의힘 말 제대로 하는 놈 한 놈도 없다 그래요.
한 놈도 때 그래요. 나쁜 놈들이에요, 국민의힘. 이상입니다. 뭐 일단 죄송하고요.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나쁜 놈 중에 한 명으로서 얘기를 한다면 네, 뭐 일단 대변인이 어떻게 되셨는지 물어보셨는데 대변인으로 된 것은 사실은 글쎄요, 뭐 이게 무슨 공채처럼 뭐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저는 2021년부터 이제 정치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선 캠프 때에 막내로 들어갔고요. 그 캠프의 막내로서 여러 가지 잡일을 하면서 이제 일을 배우기 시작을 했고, 대통령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으로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저 또 뭐 제가 가진 능력이 정말 보잘것없는데 또 그런 걸 높게 봐주셔서 그 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으로서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마치고 이제 어차피 뭐 안타깝지만 뭐 탄핵이라는 결과가 있었고 그 뒤에 윤석열 정권이 내려오고 이재명 정부가 올라서면서 저는 공직을 떠났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제가 뭐 TV조선이나 채널A나 혹은 뭐 YTN이나 이런 방송국에서 국민의 힘을 대변하는 패널로서 패널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잘 싸웠나 봅니다. 네, 그래서 당에서 네, 이렇게 잘 싸우는 사람들을 대변인으로 임명을 하자라고 해서 대변인이 됐고, 뭐 여기에 탈북민이어서 혹은 뭐 그런 건 고려 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주신 그 비판의 말씀은 국민의 힘이 싫어라기보다는 국민의힘 너네 왜 이렇게 못 싸우냐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제가 대변인 임명된 지 1개월밖에 안 돼서 아직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많이 남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도 속상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107석밖에 안 되고 더불어민주당은 173석에 조국혁신당과 합당까지 하면은 거의 190석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뭐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한테 왜 그렇게 여당의 발목을 잡느냐, 국정을 같이 해나가야지 발목을 잡느냐 하면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가진 손을 다 동원해서 발목을 잡아도 너네 남아도는 발목이 여러 개가 되더라. 우리가 아무리 발목을 잡아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사실 이거는 국민의힘을 믿고 표를 주신 우리 보수 지지자분들한테는 드릴 말씀은 아니고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지만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더 열심히 싸우고 또 우리가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90년대 이후의 정치인들은 정치를 바라보는 게 예전의 시각과는 좀 다릅니다. 무조건 대결하고 무조건 맞서 싸우고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막 끌어내리고 막 최루탄 뿌리고 소화방사기 뿌리고 이런 건 저는 구시대 정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또 건설적으로 치열하게 싸울 땐 싸우고 국민들에게 우리의 정책을 알리고 어떤 정당의 어떤 비전이 훨씬 더 대한민국의 미래와 잘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감을 갖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 젊은 정치인들이 이 당의 메인이 되어서 변화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네, 아니요. 책을 읽으면서 조금 나름대로 걱정하는 게 조만간 이제 유학을 가신다고 했는데 갔다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정치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참 그걸 보면서 실제 우리나라 정치 같은 경우는 개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보다도 정당 정치 내 뜻이 어떻든지 간에 정당이 방향을 잡는 거기는 가는 부분인데 책을 읽으면서 제 같은 경우는 전통부터에서 노통으로 바뀌는 그 시절에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간 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농사짓고 1년 동안 눈으로 봤었고, 그러면서 왜 굳이 한국에 와서 정치를 하려고 할까? 왜냐하면은 참 그걸 보면서 이제 조금 나름대로 염려를 했던 게, 솔직히 저는 정치가 이 땅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인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한참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전통때에서 이 바뀌는 시즌에 데모를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체류탄을 쏘고 시내에 나가면 체류탄을 쏘고 제 1년, 2년 선배들은 시내에서 돌을 던지고 하면은 친구들 중에 스카이대 갔던 서울에서 공과로 보내던 애들이 그 경찰들 피해가지고 대구까지 숨어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결국 이제 정치하는 이 자리에 왔을 때 똑같네. 그 당시에 흑이나 지금 딩딩이나 그 나머지 그 밥이 하는 걸 참 보면서 그렇게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과연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정치를 할 때 나하고 뜻을 맞춰갖고 과연 갈 수 있는 분, 그 힘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지만 오래 가지는 못하는데 나와 뜻을 같이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지 어떤 계획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 한 명의 뜻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그게 옳아도 사실은 집단 앞에서는 부러지잖아요. 그런 현실을 저도 체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집단에 우리가 융화되어서 정치 집단, 즉 정당 안에 우리가 융화되어서 우리가 뜻을 펼칠 때 굽힐 부분은 굽히고 또 내세울 부분은 내세워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지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인데요. 혼자서 할 수 없다면 저는 항상 팀을 이루어서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국민의힘이라는 그 정당 플랫폼 안만 한정시켜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상황은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TK, PK의 어떤 오랫동안 전통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과 수도권에서 이제 이른바 소장파라고 불리시는 의원님들과 90년대 이후에 90년대생들이 지금 들어와서 대변인을 하고 있고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고 약간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 90년대생들의 어떤 시대가 왔을 때에는 분명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중들에게는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일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 모임도 있고요. 그 모임에는 여야 보좌진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보좌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임에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앞으로 통일정책을 논의하고 있고 결국은 우리가 세력을 키워야 집권이라는 것도 결국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세력을 이루어서 당 안에서 주도권을 잡고 당론을 바꾸고 방향성을 바꾸고 그걸 우리가 정강정책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이 바뀝니다. 기본소득 조항이 빠지고 아마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산업화라든가 혹은 조금 더 기독교 복음주의에 가까운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건국의 대통령으로 우리가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걸 압니다만 그런 점에서 변화가 있고 결국은 그런 변화들은 내부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정치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찰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는 그래도 미래 세대의 정치인을 한번 믿고 기다려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제언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고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는 다르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당령을 바꾸는 것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기성정치와는 다르게 조금 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혹시 어린이들 중에서 물어보고 싶은 분이 있을까요? 우리 어린이들 혹시 궁금해서 질문 한번 하고 싶은 시골 애들이라서 안 되는구나. 있어. 저기 그래.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그 애들이 북한에도 두바이 쫀득쿠키나 그 두쫑크나 티니핑이나 요즘 유행하는 것들이 있냐고 물어봐가지고 왜? 그 두쫀쿠 요즘 좀 유행이 지나지 않았어요? 약간 한물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없죠. 네. 뭐 북한에 시진핑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티니핑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허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시각에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맛있는 게 먹고 싶으면 부모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두쫑쿠도 먹을 수 있고 뭐 여행도 롯데월드라든가 이런데 차 타고 갈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그런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은 없고 있다면 어렸을 때 기억나요. 지금도 6살 때 공개 처형을 보러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저 6살 때 사람이 죽는 걸 봤다니까요. 그것도 총에 맞아서. 그거를 어린 친구들을 가장 맨 앞에 세웁니다. 왜 그러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공포를 체내화시키기 위해서 봐라 이겁니다. 내세우는 명분은 그거예요. 어린 친구들이 키가 작으니까 봐야 된다. 아니 키 작으면 안 내려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대열의 가장 맨 앞에 초등학생을 앉혀놓고 그걸 보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선명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북한에 대해 생각을 할 때, 티니핑 없고, 2.9 없고, 그런 건 북한 애기들은, 어린 친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너무 재밌었어요. 예, 진짜 우리 역시 아이들은 또 아이들이네, 그죠? 질문이.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정치에도 관심이 있으리라고는 내가 몰랐는데, 또 물론 약간 정치적 색깔을 이제 갖고도 있고, 또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비전을 표현하셨으니까 또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30대, 40대, 50대 초반의 지도자들이 모인 젊은 정당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정당. 예, 꼰대들은 아예 다 이제 흘러보내고 30대, 40대 막 이런 사람들이 옛날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 40대 기술원 뭐 이런 거 나왔던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그런 당 한번 만들어서 좀 뭔가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합리적 세력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예, 갖고 있고, 저도 뭐 어떤 면에서는 어려서부터 정치적 성향이 강했고 그런 자리를 가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거부할 수 없는 콜링으로 이 목사가 됐는데, 오늘 새로운 기대주를 만나면서 투자하고 싶어요. 그대한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예. 우리 권사님, 예,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모셨던 목적 중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물어보면 40대만 해도 통일 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자라나는 세대, 한국의 젊은 세대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좀 드릴까요? 사실 그 고민은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통일부에 있을 때에도 매년 매 분기마다 나오는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 비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40%를 약간 웃돌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가 한 42% 정도 나오고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가 거의 50%에 육박해요. 관심 없다가 그 중간인데, 우리 젊은 세대가, 저도 젊은 세대 중에 한 명이죠. 20대를 대한민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우리 20대, 그래서 지금 30대가 된 우리 또래들이 왜 통일에서 반대하는지 누구보다 옆에서 지켜봤는데, 반대하는 다양한 이유 중에 중요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그게 현실 가능적으로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현실 가능성이 보이고 어떤 스텝 바이 스텝 전략으로 다가가서 이걸 하고 이걸 하면 이거 한 다음에는 통일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로드맵이 보이면 누군가처럼 이건 투자해도 되는 종목이다. 혹은 누군가는 이건 좀 안 될 텐데 라는 그런 게 좀 갈릴 텐데, 지금 현 상황은 모든 역대 정치인들, 모든 정권 다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통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제대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본인들도 별로 진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 이 문제를 논의하는 사람들부터 좀 거국적으로 모여가지고 통일에 대한 실현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좀 만들어내고, 이것을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야 설득이 되든 안 되든 합니다. 근데 지금 방안들은 다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뭐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 이게 얼마나 뜬구름 없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 존경하는데 그 통일 대박론에 제가 비판을 가장 많이 했었어요. 이게 뭐 하자는 거냐? 통일이 되면 대박난다? 그렇게 쉬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통일로 가기 위해서 그 우리가 거쳐야 되는 지난한 과정들, 북한 정권 어떻게 할 것이냐, 독재에 부역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기득권들의 그 반발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통일이 됐을 때 북한의 그 열악한 사회 인프라, 교육 인프라, 경제 인프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반발, 내가 왜 내 세금을 들여서 걔네 도와줘야 되는데 라는 그 굉장히 자연적이면서도 당연한 반발을 우리가 어떻게 무마시킬 것이냐, 그들한테 어떤 베네핏을 줄 것이냐, 이런 정말 구체적인 논의가 있고, 그게 책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봤을 때 대충 내가 다는 모르겠지만 한 50% 정도 이해가 된다. 그러면 통일에 대한 호불호가 생길 겁니다. 높아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전문적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통일이 베네핏이 훨씬 크다는 걸. 근데 이것을 젊은 세대의 언어로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컨텐츠로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이고 지금도 막 통일 관련 세미나 가면은 건설적이고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저도 눈이 번쩍 뜨지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늘 문제는 뭐냐? 그 논의는 그 세미나가 끝나면 끝이에요. 컨텐츠화가 되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게 틱톡이 돼서 다가가야 되고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더 다가가야 되고 쇼츠가 다가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거를 우리 세대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좀 한 6가지를 미리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시간이 진행되고 해서 이쪽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유학을 다녀오시고 방학 때는 한국에 좀 들어오시기도 한다니까 그때 시골 작은 교회라고 오지 말고 안 오고 그러지 마시고 오세요. 또 저는 제 뒤에 만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주식에다 투자를 할 테니까 들으면서 야 똑똑하다 그런 생각도 했고요. 똑똑한데 말도 잘한다. 똑똑한데 말 잘하는 사람 또 쉽지 않아요. 말도 잘하는데 의식도 있다. 의식도 있다. 거기에 기질까지 있구나. 그러면 엄청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여러분도 투자해도 돼요. 저분한테. 미래의 대통령으로. 아니, 이제, 여러분들은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왜 저분을 미래의 대통령까지 했을까? 저는 이 책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저도 북한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면서, 야, 그 북한의 젊은이가 남한에 와서 정착해서 여기서 정치를 하면서 정말 희망을 던질 수 있는 비전을 줄 수 있는 지도자로 준비되어 간다면 또 다른 모세 같은 적과 꿀이 흐르는 통일의 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또 공부하러도 가신다고 하니까 분명히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념이라고 하는데 매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더 넓은 통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도 좀 남보다 더 많이 이제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귀한 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이 정치에 매몰되다가 이제 끝나가는 많은 그 이미지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하나의 그런 사람은 절대 되지 말았으면 이제 좋겠다 싶고, 정말, 아까 그 애민의 마음, 갑자기 눈물이 생겼어요. 그 애민의 마음, 그 북한 백성에 대한 그 사랑, 그 하나, 그 붙들고 이제 넘어오신 거잖아, 그죠? 이제는 대한민국 백성을 사랑하는, 이제 좋은 지도자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갖고 우리 양문교회 교우들은 우리 김금혁 형제를 위해서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지도자, 여도 야도 아닌 정말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아까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 편지를 자주 읽는다는 그 말,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 하신다는 말씀 참 마음에 와닿았고요. 그렇게 잘 지도자로 준비되어 주셨으면 좋겠고,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은 기도하겠고, 저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면은 또 이렇게 우리한테 우리 권사님한테 메일이라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또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힘으로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고요. 한 분 있으면 나오시면은 또 우리 교단 행사에도 좀 오실 수 있으면 와주셔도 좋겠다. 참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시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보는 것 같은 기쁨이 있었어요. 오늘 기쁨이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긴 시간 우리 교인들도 하고 싶은 말 더 많을 것 같고 우리 김금혜 형제도 기꺼이 같이 대답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에 그러나 또 요즘 오늘은 하고 다음에 오셔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신앙도 좀 듣는 시간도 갖겠고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잘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고 준비된 만큼 쓰신다 했으니까 많이 준비되셔서 대한민국을 품에 안는 그런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로 변화되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박수로 고맙습니다.